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 가져오셨죠? 오늘 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죠. 이 부동산학 개론은 1차 과목입니다. 네, 1번부터 40번까지가 우리 학개론이고요. 41번부터 80번까지가 이제 민법입니다. 그래서 총 80문항이죠. 그래서 이 80문항을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1차 시험이. 그리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이 1차 과목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많이 설명은 이제 드리지 않겠고요. 뭐 이런 게 1차 과목이고,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차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 1차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없죠? 올해 동차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요. 4월 말까지 꼭 한 55점 정도 평균입니다. 1차 과목 평균이 제가 좀 봐준다면 50점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올해 동차 합격하는데 좀 그때부터 험난해진다. 그럼 오늘 1월 달인데 4월까지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우리 1, 2월 달에 이 기본서를 제가 공부를 하고요. 3, 4월 달에는 아마 우리 학원 과정이 아마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이렇게 아마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본단 말이에요. 기본서 한번 보고 문제 풀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4월까지 해봤자. 그래서 한 4달이나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필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4월 말에 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동차 합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올 1년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딱 다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책 한 권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 시험이고, 우리가 40문항 중에 저는 항상 우리 학개론은 70점은 받자가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70점은 제가 받게 해드리는 게 제 나름 저도 목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70점이라는 거는 28개를 맞추면 70점이죠. 그죠? 12개나 틀려야 돼. 12개나 많이 틀려야 돼. 많이 틀려야 70점이야. 비가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28개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22, 3개 맞추고 그냥 한 번호 쭉 밀면 28개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28개지 28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어차피 1번부터 5번까지가 8개씩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문제나 24문제 풀고 그냥 한 번호 밀면 28개 맞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20개에서 22개만 맞추고 없는 번호 쫙 밀면 24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60점 맞는 시험이지만 실제로는 60점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21개 정도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21개를 못 맞춰요. 21개를 못 맞춰 떨어진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1차 과목은 늘 여러분들 1차 과목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둬야 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이 책 한 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알려고 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알려고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수험생들은 그런 욕심은 있겠지. 불안하니까. 내가 안 본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다 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하다한 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 속된 말로 바삭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알아라 이 말이야. 그게 관건이야. 그럼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는요. 그냥 보지 마. 보지 말라고요. 아예 그냥. 지금은 아시겠어요? 그럼 1, 2월 달에는 뭐 해야 되느냐? 1, 2월 달은 뼈대를 잡는다. 이 책 한 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알려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럼 그 부분만 알면 시험 치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0점 받아요. 제가 보라는 것만 받아도 80점 나온다고요. 근데 보라는 거 말고 딴 것도 자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60점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일단 먼저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라. 확실하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안다는 거의 정의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말로 하는 게 아는 거야. 아세요? 그랬는데 말을 못한 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는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다는 거는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말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못하면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착각하기 착각. 착각 속에서 시험장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확실치가 않은 거야. 애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말로 할 줄을 100%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그런 시도를 자꾸 해라. 그런 시도를 자꾸 해야만이 거기 가깝게 가지.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거기 근접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로 말하라고 해서 뭐 책 한 권을 내가 다 말하게끔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최소한 흉내는 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씩 발전이 되지. 아예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해.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란 말이야. 시험 많잖아.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자, 제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죠. 여기서는 세 문제 가량 나옵니다. 꼭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세 문제 나옵니다. 자, 경제론입니다. 이 경제론에서는 거기 1, 2, 3장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여기서 한 4문제 가량 나와요. 그리고 밑에 경기 변동 있죠. 여기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경제론은 결국 적으면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6문제 나와요. 여기서 경제론. 자, 그 다음 시장론이죠. 시장론은 그 밑에 1장, 2장, 3장 합쳐가지고 한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지대론이죠. 그리고 5장, 6장 합쳐가지고 한 문제 또는 2문제가 나옵니다. 넘겨봅니다. 정책론 4문제 이상 나옵니다. 4문제에서 6문제가량 출제됩니다. 투자론 6문제 이상 보통 나옵니다. 작년에는 3문제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건 굉장히 기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최소 6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융론 보통 4문제에서 6문제가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7편입니다. 개발론 2문제고요. 관리론 보통 1문제, 마케팅 1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감정평가 7문제 나옵니다. 거기 1장부터 9장까지 6문제 나오고 10장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1문제 나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냥 다 알려줍니다. 4월달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1월달부터 우린 시험이 곧 임박했다. 시험 4월 말에 있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우리 1차 시험 언제 있다고요? 4월 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 4월 말에.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야지 10월달에 시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느슨해져. 느슨해지면 안 돼. 1차 과목은 지금 타이트하게 잡고 나가야 돼. 자, 그러면 1편 부동산학 총론 보겠습니다. 자, 제 1장 보시면 부동산 학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요. 그 밑에 보시면요. 양가로 3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보이세요? 보입니까? 자, 거기를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딱 네모를 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네모를 칩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네모를 치는 거 있죠? 네모? 그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자, 우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서는 뭘 묻지? 이게 첫 번째예요. 시험에서는 뭘 묻지? 이게 첫 번째야.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 그럼 그 제목이 지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잖아요. 그럼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지문이 나오죠. 그지? 지문 내용은 제가 줄을 칩니다. 이제 제가 줄을 쳐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고 구체적 학문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세요. 종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 동그라미, 응용 동그라미, 사회과학 사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 학문 이렇게 적으세요. 구체적 학문이에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러면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구체적 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합학문이 뭔데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럼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종합학문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을 어떻게 해놓은 걸까요? 모아둔 거예요. 모아둔 거.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을 보면, 우리 학원론 책을 보면, 학개론 책을 보면, 여기 보면 경제학, 아까 우리 목차 보고서 알겠지만 경제론도 있고 투자론도 있고, 그리고 법에 대한 것도 공부해요. 법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여러 학문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 학문들이. 그걸 합쳐놓은 게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종합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응용이라는 말에 반대가 있어요.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는 겁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 그거 기억해야 돼.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야.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거기 양가로 3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 밑에 순수과학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 보이세요? 거기 일단 딱 줄을 쳐요. 순수과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볼게요. 여러분, 사회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사회를 다루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사회과학은요,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을 우린 사회과학이라 그래. 그러면 인간과 관계없는 학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연과학이라 그래.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야.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반대말이 자연과학이에요. 이 자연과학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초과학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겠죠? 기초과학이 아니겠죠? 그래서 또 줄쳐야 돼. 자연과학, 기초과학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오케이? 자, 그리고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추상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아두는 게 좋아. 구체적의 반대가 뭐라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의 반대는 추상적이다. 구체적의 반대는 추상적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 학문이지 순수 자연 기초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됐죠? 그거 다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봅니다, 이제. 자, 양가로 4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돼 있나요? 네, 거기도 네모 박스 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연구 방법을 얘기해요. 연구 방법.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을 하기 전에
부동산의 3대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3대 측면. 우리가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걸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봅니까? 외모를 먼저 볼 수 있죠. 외모. 그지? 그런 걸 우리는 그 사람의 형태와 관련된 거잖아요. 형태. 맞아요? 만약에 여자분이 남자 맞선 보러 왔는데 첫 번째 그 사람 외모를 볼 거 아닙니까? 또 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합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 맞아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원조회 하잖아요. 신원조회. 그죠?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부동산도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봐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세 가지라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률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3대적 측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법경기 이런 식으로 3대 측면. 그럼 이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요.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부동산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유형의 관점이에요. 얘는요. 얘는 유형의 관점이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기술적 측면이라고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야 이게 집안이 너무 단단해. 폭발을 시켜야 되겠어. 무슨 측면일 것 같아요? 기술적 측면인 거예요. 여기다가 지하에다가 공사를 하려니까 지하수가 너무 많이 흘려. 그래 지하 공사하기가 힘들어. 이게 무슨 측면이에요? 기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무슨 측면입니까? 그래 형태를 가지고 본 거다. 형태. 아까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처럼. 그럼 이 둘은 무슨 측면이겠어요? 무형이겠죠.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면 이걸 2대 측면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법경기 이렇게 딱 기억하고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자, 3대 측면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거기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중에 동그라미 3번에 종합식 접근이라고 있습니까? 거기 별표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럼 이름이 종합식 접근이라 그랬죠. 제가 11월, 12월 달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항상. 그냥 보고 그런갑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뜻을 안 알려줬어. 여러분들이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종합식 접근법이라는 거를 내가 알아내기 위한 첫 번째 힌트가 뭐예요? 이름이라고요. 이름. 그 이름이 나한테 첫 번째 힌트야. 이름이 뭐야 지금? 종합식 접근법이잖아.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슨 뜻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내 생각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외울 게 없어요. 근데 내 생각한 거하고 영 딴판으로 얘기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를 해놔야 되는 거야. 내 생각하고 다르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3대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종합식 접근법은 뭘 것 같아요? 3대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부동산학을 연구해라. 이게 종합식 접근법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종합식 접근법이란 이 말이 딱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 법경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3대 측면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법경기 아니면 3대 측면이 나온다. 없으면 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합식 조건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경기라고 되어 있죠.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걸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법경기를 동그라미 딱 하고 법경기를 동그라미 딱 하고 그 밑에 복합 개념 이렇게 줄을 하나 딱 쳐놓으세요. 됐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별표합니다. 거기는 이름이 뭐래요? 그래, 의사결정 접근법이야. 그럼 얘는 뭘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결정 가지고 연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의사결정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의사결정인데가 포인트야. 어떤 의사결정인데? 이익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익극대화, 이윤극대화라는 말이 있을 거야. 있죠? 그 줄치면 돼. 의사결정 접근법 뭐냐면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 그 의사결정을 초점을 맞춰서 연구해라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이라든지 부동산 정책론이라든지 이렇게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부분을 연구할 때 많이 써요. 그럼 앞으로 의사결정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래, 그 말이 꼭 나와야 돼. 없잖아? X야. 그럼 앞으로 의사결정 접근법 그러면 이익극대화, 이윤극대화를 딱 기억하면 돼. 나머지 글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끝. 넘깁니다.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인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지금 몰라도 돼. 그 밑에 양가로 3번 볼게요. 양가로 3번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죠. 거기 네모합니다. 이거 사실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그럽니다.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보면 밑에 4가지 원칙이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능, 안, 공경, 노인 공경, 능한 공경, 능한 공경 이렇게. 앞글자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건 하나 좀 이렇게 하시면 외우기가 좋으실 거예요. 능이 뭐냐면 능률성의 원칙이고요. 안이 뭐냐면 안전성의 원칙. 공이 공정성의 원칙. 경이 경제성 원칙이에요.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일단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 이렇게 네모 딱 쳤죠 지금? 책에 딱 네모를 쳤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책에다. 책에다 제가 줄칠한 거 빼고는 줄치지 마세요. 책 지저분해지니까. 꼭 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벼운 걸로 딱 쳐. 가벼운 걸로. 그 다음에 이 4가지 원칙 중에서는 얘가 중요하거든. 능률성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럼 능률성의 원칙에 보면 2가지로 나눠. 소유활동의 능률하고 거래질서의 능률하 2가지로 나누고 있죠. 소유활동, 능률활동, 거래활동의 능률을 2개 나누잖아요. 거기 채유효 이용만 줄을 딱 쳐요. 자, 그럼 채유효 이용의 원칙은 이 4가지 원칙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죠. 채유효 이용이 소유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채유효 이용은 무슨 원칙과 관계 있다? 그거 정도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채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라. 이게 채유효 이용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여기 필기 좀 하겠습니다. 필기. 보통 우리가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도 하는데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느냐. 그래서 효율성은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다. 이용과.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돈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렇게 돌멩이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건 효율성이 아니야. 공기를 어떻게 이용하지? 햇빛을 어떻게 이용하지? 이거는 효율성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면 한정돼 있다는 거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래서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말은, 야,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투입은 조금밖에 못 해. 그럼 조금만 투입하면 결과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건 효율성이 아니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투입은 최소로 했지만 결과물은 어떻게 되도록,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용하자 이 말이야. 자원을 이용할 때. 그게 뭐라고요? 효율성이야.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 최소를 투입해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원을 이용해야 되지? 이걸 찾아내는 게 효율성이야. 내가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2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나는 이 2시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지? 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효율성이야. 그럼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온 것만 보든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본다든지, 그죠? 그런 거겠지 뭐.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아니면 아침에 나는 공부가 잘 되면 난 아침에 2시간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소를 투입해서 최대의 결과가 나오면 그럼 결국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 원리라 그러고 경제 원리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셔야 돼. 이런 내용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효율성이야. 그럼 형평성은 뭐냐? 형평성은, 그럼 보세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식이 5명 있어. 집이 가난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이야. 그러니까 5명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둘째가 제일 똘똘해. 그래서 둘째만 학교를 보내고 너희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 지어. 그 너는 우리 가진 돈을 너에게 밀어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라. 이게 좀 효율성이야? 아시겠어요? 잘 되는 놈 밀어주자는 거예요. 다 밀어줄 수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자, 우리 보세요. 시장 원리라는 게 뭐예요? 시장 원리는 경쟁 원리거든. 자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자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야, 똘똘한 놈, 네가 제일 똘똘하다. 어? 야, 네가 좀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그래서 우리 좀 먹여 살려줘. 이런 게 좀 효율성인 거예요. 다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좀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 형평성은 경쟁을 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살아갈 때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형평성은 뭐냐면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 배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앞으로 경제적 약자라든지 저소득층 딱 얘기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효율성이다, 형평성이다? 형평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형평성을 강조하면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동시만족이 쉽다 어렵다, 이런 관계를 상충이라 그래. 둘이 부딪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효율성 같아요? 형평성 같아요? 형평성이지. 그럼 제가 별다른 말은 안 해도 야, 효율성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이거는 효율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형평성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별다른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국민의힘, 민주당이죠. 둘이 싸우잖아요. 동시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조화롭게. 효율성 형평성 아시겠죠? 책에 제가 보니까 안 보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 2, 3번 보이세요? 거기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 한 개 정도 해두세요. 1, 2, 3번 묶어가지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를 경제활동의 주체, 부동산 활동의 주체, 주체라는 거는 그 행동을 하는 주인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뭐냐?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인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부동산 활동이 뭔데요? 부동산 활동이 뭘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야. 그럼 매매는 뭘 것 같아요? 부동산 활동이에요. 중개는요? 네. 개발은요? 다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면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1번이 뭡니까? 공적 주체죠. 자, 공적 주체는 누구를 공적 주체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정부, 지자체, 공사죠. 여기서 공사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있죠. 한국 뭐 도로공사, 이다 공사를 얘기합니다. 이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러고 제1섹터라 그럽니다. 제1섹터. 제1섹터. 그럼 1이 있으면 2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섹터를 우리는 사적 주체라 그러고 민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적 주체 제1섹터 민간이라고도 그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민간은요 시장이라고 그래요. 민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장이라 그래. 시장.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를 딱 둘로 나누면 정부하고 시장이야. 정부하고 시장이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둘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어? 공동으로. 그걸 몇 섹터라 그럴까요? 네, 제3섹터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아까 우리 효율성 배웠잖아. 그럼 효율성은 공적 주체가 중요하게 생각할까? 사적 주체가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시장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은 공적 주체보다 사적 주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은 누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공적 주체는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시장은요, 반대되는 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TV 뉴스를 볼 때 시장 원리에 따라야지 이 말은 정부 원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 원리는 시장 원리하고 좀 다릅니다. 정부가 만약에 효율성만 쫓아간다 그러면 힘없는 백성들은 힘듭니다.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정부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을 더 중요시해가지고 국민들이 힘없는 국민들은 챙겨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그러면 안 돼. 시장은 힘없는 사람을 자꾸 챙기다 보면 효율성이 깨지기 때문에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한데 많이 들어보셨죠? ESG 경영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게 뭐예요? ESG 경영은요, 기업들이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분산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ESG 경영이거든. 기업 원리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지. 기업들 싫어합니다. 하지만 대세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ESG 경영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는 약간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ESG 경영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자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ESG 경영이 기업의 본질하고는 맞다 안 맞다? 안 맞지. 기업의 본질은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근데 ESG 경영은 이윤축은 아니거든. 이윤축은 아니다 말이야.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요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자, 양가로 4번에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보이세요? 그 옆에 번호가 많이 적혀 있죠.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모 박스 하고요. 별표합니다. 2개 하셔도 됩니다. 나올 때 됐어요. 얘. 자, 그러면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암기는 이거는 뭐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 암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암기는 지금 외우려 하지 말고 한 3월 달이나 4월 달쯤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암기할 때 한번 큰 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많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많은 산업들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번호를 매겨놨어요. 뭐 부동산업은 68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산업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표준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류 자체를. 그럼 이제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부동산업이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지금부터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저기 부동산업이라고 돼 있죠. 자, 부동산업을 크게 둘로 뭐로 나누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야. 또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제가 그냥 줄여서는 그냥 부동산 서비스업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딱 둘로 딱 나눈단 말이야. 대분류를 딱 하면.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나누어져. 그럼 나눌 때 봐봐요.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있겠네. 맞습니까? 임대업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해야 될 텐데 추가를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외울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나머지를 뺀 나머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동산 중개도 있고 투자 자문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고 분양 대행업도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관리업도 있고. 그럼 이것도 다시 뭐로 나눕니까? 크게 둘로 나누고 있죠. 그것도 해볼까요? 그러면 뭐와 뭐로 나누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가 부동산 크게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관리업이라고 돼 있죠. 관리업. 그럼 여기는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 자문 및 감정평가업 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나갑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보니까 셋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맞아요? 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한번 봐봐.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어 없어? 없네? 아, 첫 번째 주의해야 될 항목이야.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가 없구나. 첫 번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뭐 적으셔도 되고 여기 보면 우리 암기 코드 옆에 보면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네요. 거기 기타 부동산 관리업 등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돼 있죠? 관리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라고 보입니까? 그 줄치입니다.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 최근에 작년에 추가가 됐거든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자, 부동산 개발업이잖아요. 개발. 부동산 개발업입니까? 건설업입니까? 개발업이지. 부동산 건설업은 부동산업 아닙니다. 부동산 건설업은 부동산업 아닙니다. 부동산 건설업,
부동산업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하고 건설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입니까? 투자 자문업입니까? 투자 자문업이죠. 부동산 투자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업 없습니다. 부동산 금융업이라는 것도 부동산업 아닙니다. 이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존재하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업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업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부동산업에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업은 아니에요. 요 세 개. 그리고 아까 또 뭐가 아니라고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라는 것도 없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업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설 유지관리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이거 아니라고요. 부동산업 아니라고요. 주거 비주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 뭐예요? 뭐 아파트 이런 게 주거용 부동산이잖아. 비주거용은 사무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무실. 그런데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여기 들어가니까 부동산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거 비주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우리 건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경우 있지. 청소 소독업. 부동산업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청소해주고 소독해주는 업종들 있잖아. 청소 대행업. 부동산업 아니야? 얘들은 코드가 7로 시작해. 우리 부동산업은 68이거든. 코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청소, 건물 소독업, 부동산 관리업 아니에요? 건물이란 말이 꼽히면 안 된다. 소독하는 이런 부동산 관리업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뭐뭐 배웠습니까 지금? 자, 첫 번째 아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었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럼 여러분 앞으로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구체적 학문이다. 자연순수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뭐가 있었어요? 법경기라 그랬죠. 그 중에서 유형의 측면이 뭐였습니까? 기술적 측면이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었어. 연구 방법. 종합식 접근법이 뭐라고요? 법경기 3대 측면. 그게 종합식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법이라고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이익의 극대화. 그 말만 딱 기억하라. 자기이익 극대화. 그럼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했고, 그리고 부동산학의 원칙. 능, 안, 공, 경 했습니다. 그리고 능률성 원칙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최유효 이용이 들어있었다. 맞아요? 효율성과 형평성 아까 했었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이고 경제 원리이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와 관계되는 거라 그랬고, 형평성은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와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평성은 분배요, 분배의 문제라고. 효율성은 이용, 형평성은요 분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했고요. 주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봤어요. 맞아요? 오케이. 사적 주체할 때 부분을 제가 체크를 안 했네. 자, 26페이지에 아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에 사적 주체에 옆에 뭐가 안 적혀 있네요. 자, 옆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런 말 한번 적어 볼까요? 개인, 기업, 조합. 그리고 조합을 동그라미 합니다. 조합은 사적 주체입니다. 뭐 재개발 조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조합, 조합은 사적 주체다.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 보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의 개념 하도록 하겠습니다.